어? 왜? 뭐 놓고 왔어?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밤이 없네? 밤? 당신이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아, 진짜 미안해. 까먹고 놓고 왔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미안. 아침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거 하나 못 챙겨? 고마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차례지내. 뭐?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 간소화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좋아가지고는 그새 밤을 빼먹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오동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과의 갈등이 주된 고민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 씨는 여전히 시집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편인 적 없었던 남편이 원인이라면 원인이었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형제 많은 장남과 결혼하여 맏며느리가 됐는지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듯 했습니다. 맏며느리로 평생을 친정도 제대로 못 가며 시집의 제사나 명절은 다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들은 말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례 상차림을 간소화해줬으니 고마워하라는 남편. 그 말에 그간 고생했던 나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시집 식구들 중 누구도 오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 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오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마저도 내 편이 아니니 내가 뭐하러 이 집 식구들을 위해서 고생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나를 배우자가 아닌 박씨 식구들의 일꾼 정도로 여기는데 더 이상은 의미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 씨의 남편은 오남매 중 맞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여동생 3명과 막내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일찍 결혼해서 출가했고 남편은 동생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시집과 떨어져 있어서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생길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을 결혼 후 첫 명절이 되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언제 내려오냐? 시어머니는 명절이 되기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전날 점심쯤에 갈게요. 그래서 같이 음식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와서 음식 준비는 언제 다 해? 아, 그럼 아침에. 오 씨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그 전날 저녁에 와라.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에 얼떨떨해하며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명절이 되려면 꽤 남았고 남편도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되기 전인 명절 당일 이틀 전날에 퇴근하고 곧바로 오라는 시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오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일찍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거 보고 재료부터 장봐와라. 도착한 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 밥만 대충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매우 일찍 시어머니는 오 씨에게 웬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명절에 준비할 음식과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사둔 거는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안 쳐놓은 것들 사와.
남편은 군말 없이 오 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러서 일러준 것들을 사왔습니다. 미리 사놓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지라 재료값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았는데 돌아왔을 땐 그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휘를 하고 음식을 실제로 하는 것은 대부분 오 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설탕 치고. 그래. 그리고 간장도 조금 넣고. 이제부터 요리법을 전수해 주려는 듯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었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타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시동생과 시아버지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며 명절 음식 준비는 당연히 하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부터 이렇게 혹사를 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그렇게 작아서 쓰겠냐? 남기지 말고 다 써. 얘는 우리가 식구가 몇인데 아, 네, 계란도 한 10개 더 풀어야지. 네. 그럴게요. 이제 하겠지? 난 허리가 아파서 쉴 테니까. 너는 마저 해. 전 부칠 준비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일 전을 얼마나 부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너는 부엌을 왜 얼쩡거려? 오 씨가 신경 쓰였는지 남편이 부엌을 기웃거리면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몇 번 말을 걸더니 눈치가 보였는지 더는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고생했어. 그래도 내일 가잖아. 그날 밤 이부자리에 누워서 하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토록 가혹한 것일 거라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또다시 밥을 짓고 음식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자 할 일은 마무리가 된 듯 보였습니다. 식사한 그릇들과 제기들까지 혼자서 설거지한 오 씨는 앞서피 흠뻑 젖었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 씨는 친정에는 언제 가나 싶어서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기색을 눈치를 챘는지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무슨 약속 있냐? 네?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시계를 봐? 아, 친정에. 그러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애들 금방 올 건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한 애들이라는 것은 시집간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친정에 올 때까지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치를 주며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라는 뜻인 듯 했죠. 가족끼리 모처럼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말이야. 지금 가면 네가 우리 가족을 찢어놓는 것밖에 더 되니? 오 씨로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니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뭐하니? 상 차려라. 젊은 세댁은 꼭 식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 씨도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받는 외동딸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때나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밥까지 차리고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오후 7시, 8시, 9시가 되자 오 씨는 친정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종일 기다렸을 친정 부모님은 오 씨의 전화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오 씨는 애써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시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쯤 되어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꾸만 오씨를 불러대는 시집 식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들르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라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 명절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친정에 들르는 날도 있었지만 매번 그럴 수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아도 오씨와 같은 시집은 없었습니다. 다들 하룻밤 자고 올 뿐이었는데 오씨만 2밤, 3밤은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했구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부모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편들어줄 남편도 참으라고 하니 반항하는 것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고생이 끝났느냐 하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했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5년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범도 불러라. 네. 오씨는 매일 오전 6시에 눈을 떠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8시가 조금 넘어서 출근을 했죠. 오씨는 잘한다고 했지만 늘 시어머니 마음에는 차지 않은 듯 했습니다. 딸을 하나만 낳은 것을 가지고도 모진 소리를 들었으니 말 다 했죠. 자식을 오씨의 힘만으로 낳는 것도 아닌데도 비난의 화살은 오씨만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오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편한 길인 것을 남편도 깨달은 것이었겠죠. 그렇게 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1시간 거리로 옮기면서 합가는 끝이 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은 정말 많이 했고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건 못하겠다. 네? 이제 명절도 너희 집에서 지내자. 어차피 마지가 가져가야 하니까. 그리고 분가를 하고 난 뒤 재산은 맏아들내인 오씨네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대부분 오씨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모든 책임이 오씨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작은 동서와는 나이 차이도 있고 시동생이 싸고 돌아 오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맏며느리라는 위치가 주는 부담이 컸습니다. 제사를 가져온 뒤로부터는 명절이건 제사건 그 많은 남편의 형제들이 오씨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오씨의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명절에 가까워져 가면 위장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거 여기에다가 넣으면 될까요? 아니, 거기에 넣으려고 잘라놓은 거 아니야. 하나부터 10까지 묻는 작은 통서. 옆에서 거들고는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고 내 집에서 내 살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식구들 끼니 챙기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새언니, 여기 홍어 부족해요. 조금만 더 갖다 줘요. 네. 잠시만요. 여보, 여기 이거 술 쏟았다. 이것 좀 닦아봐. 애미야, 밥 안 칠 때 안 됐냐? 네. 금방 할게요. 딸도 부엌에서 일손을 보태긴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이 집의 종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꼭 딸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서 오 씨는 딸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 씨의 집에서 모든 집안일을 관리한 지가 또 15년이었습니다. 제사와 명절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과 어버이날 등을 합쳐서 대략 10번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꼴로는 큰 집 노릇을 해야 했죠. 그러다가 시누이들의 자식들이 다들 하나씩은 결혼을 하다 보니 오 씨의 집에 찾아오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식들이 찾아올 테니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오 씨의 집에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맏아들인 오 씨의 남편만 믿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오 씨도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 씨 부부가 한눈을 판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갔던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 같이 모인 남편의 형제들은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상태도 나빠져서 집에서 돌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음식 잔뜩 해서 모이면 뭐해요? 차라리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게 낫죠. 시동생이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 뒤엔 어쩐지 작은 동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도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라리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산소에서 모이면 시누이들도 올 수 있다며 말이죠. 그 말에 남편도 그게 낫다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재수는 우리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바로 산소로 와.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한테 오 씨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각 집마다 조금씩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때? 얼마 안 되니까 당신이 그냥 준비해. 윤상이 그놈 또 난리친다. 작은 동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동생이 또 불평하는 게 귀찮은 모양이었습니다. 오 씨도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발전이었습니다. 이제 명절에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 동안에는 오 씨의 집에 시집 식구들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술 한 잔씩 웃고 떠들어야지. 허전하긴 하네. 남편이 지나가는 투로 중얼거리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모이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도 없고 명절이 너무 조용하잖아. 오 씨의 딸은 재작년에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건축가인데 몇 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오 씨는 무척 반겼습니다. 신혼에 둘만 떨어져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딸은 자유롭게 좀 지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세 번째 명절을 앞둔 지금 오 씨는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자식 키우고 큰 집 노릇까지 하느라 세월이 다 갔습니다. 그 안에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있나 돌이켜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뭘 했길래 어깨가 그래. 그러게. 병원에서 뭐래?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주사 맞았어. 그러면 움직일만 하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왜 하필 명절에 그러고 있어? 오 씨의 온몸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염증 때문에 주사를 맞고 왔지만 열이 나서 계속 드러누워 있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당장 다음날 산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재수는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남편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듯 했습니다. 빈정이 상했지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다 준비했고 가방도 싸놨어. 빠지는 거 없이 잘 준비해. 해놨다니까? 아, 약은 먹었어? 그제서야 조금 걱정하는 신용을 하는 남편. 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새벽 내내 통증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짓눌릴 때에는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지만 요란하게 울려대는 알람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얼른 준비해. 오 씨가 알람을 끄기도 전에 몸을 일으킨 남편이 오 씨를 흔들었습니다. 아, 얼른 일어나라니까. 뭐가 그리 급한지 오 씨에게 어깨는 어떠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어. 그만 흔들어 아파. 힘없이 몸을 일으킨 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에 해열제를 먹기는 했지만 밤새 잠도 못 자 눈밑은 거먹고 몸은 축축 처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천근만근 한 몸을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은 왜 그리 행동이 굼뜨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지 얄미웠습니다. 다 챙겼어? 챙겼어. 그렇게 차는 출발했습니다. 40분쯤 달려서 산소에 도착하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도착해 있었죠. 거봐. 빨리 좀 준비하라니까 꾸무적거리더니. 제일 늦으면 어떡해? 평소 같았으면 뭐라도 대꾸를 했을 텐데 힘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얼른 준비해. 챙겨온 가방에서 과일들과 떡, 대추, 술, 약과 등을 꺼냈습니다. 간소화했다고는 하지만 보통 산소에 들고 가는 제수보다는 훨씬 종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넌 재수 씨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아, 집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명절에 산소도 못 와? 남편의 언짢은 목소리에도 시동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드러누워서 못 일어나요. 말도 말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떻게든 오고 싶다고 하는 거 말리느라 혼났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변호해 주는 걸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픈 건 오 씨도 마찬가지이지만 오 씨를 가장 닥달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작은 동서의 불참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오 씨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가 이어진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반갑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들은 아니라는 걸 왜 모르나 싶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시집에 가면 며느리인데 말이죠. 오 씨가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동생들과 근황 얘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 가방에서 음식들을 거의 다 꺼냈는데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아서 가방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뭐 놓고 왔어? 그러자 남편이 그걸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밤이 없네. 밤? 열이 오르는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은 당신이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남편의 말에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밥만 따로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잊었나 싶었습니다. 오 씨가 침음을 삼키며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 까먹고 놓고 왔네. 왜 이리도 정신이 없나 싶었습니다. 할 수 없지 생각하고 비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수다를 떨던 시누이들도 합주기가 됐습니다. 미안. 아침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남편이 자꾸만 재촉해대는 통에 먹으려던 해열제도 주머니에 넣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까지 열어볼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그러게. 다 챙긴 줄 알았지? 미안. 실수한 건 옷이었고 남편이 실제로 다 챙겼는지 여러 번 물었기 때문에 옷이도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깟 밤이 뭐라고. 남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거 하나 못 챙겨? 고마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차려지네. 뭐? 오씨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말을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한 건지 몰랐습니다.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 간소화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좋아가지고는 그새 밤을 빼먹어. 허? 오씨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씨는 그 긴 세월 고생하면서도 여태 남편이 오씨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가끔 가다가 수고했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을 전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나이 60 먹어서도 시집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혼자 다 했습니다. 작은 동서는 시동생 덕에 그런 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오씨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 맏며느리이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꼬장꼬장했던 시어머니도 시동생이 감싸고 도는 작은 동서에게는 혹독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만한 것이 오씨였을 뿐이었습니다. 밤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습니다. 오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과연 눈치를 챘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미안하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화를 풀지 않고 시동생과 시누이들 앞에서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니 뭘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형제들 앞에서 오씨를 쥐잡듯이 잡아서 위신이라도 세우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오씨가 말이 없자 대답 좀 해보라며 오씨를 닥달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바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산속에 서 있는 아내에게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형님 그만해요. 그럴 수도 있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동생이 말렸습니다. 그러니 오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전처럼 집에서 하자. 에이, 형님. 그 소리에 시동생도 펄쩍 뛰었습니다. 작은 동서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른 차려. 마지막으로 하던 일 계속하라며 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오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며 오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남편에게 오씨가 부르르 떨리는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에 쥐고 있던 대추들이 남편에게 날아갔죠. 남편이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서며 악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미쳤느냐며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죠. 그래. 나 미쳤다. 뭐? 고마워하라고? 오씨가 입을 열자 남편은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시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열이 올라 뜨끈했던 몸에서는 김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 아니야? 그러면서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훑어보자 다들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의 집 제사 평생을 챙겨준 게 누구야? 나야. 그러면 나한테 엎드려서 고맙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뭐? 내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제사상 간단하게 차리게 해줬으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뭐야? 오 씨의 남편도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오 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밤이면 당신이 좀 챙기지 그랬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나한테 시킬 게 아니라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를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못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잔 거 알아 몰라? 나보다 제사가 더 중요해? 그깟 밤이 더 중요하냐고. 그깟 밤? 제사가 장난이야? 그럼 장난 아닌 일. 이제부터 당신이 하면 되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동생들이랑 사이좋게 해봐. 나는 밤도 제대로 못 챙기는 모자란 며느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지. 아이, 형수님. 왜 그러세요? 다들 똑같아요. 말리는 척하는 남편의 형제들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내 몸 아파서 부서질 것 같아도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왔어. 그런데 정말 고마운 줄 모르는 철면피는 당신이야.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당신 나중에 무슨 후회를 하려고 이래? 동생들 앞에서 창피하게.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다. 밤을 지금 가서 사오든 산에서 따든 당신이 알아서 해. 오 씨는 그대로 남편과 타고 온 차를 혼자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어떻게든 태워줄 테니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았죠. 오 씨는 운전하면서도 분해서 손을 떨어야 했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한 듯 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그럴싸한 감투가 있지만 사실상 서열이 가장 낮은 시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자신 탓이었습니다. 어리석으니 몸이 고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고치고 싶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바보처럼 살라는 법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날 낮에 산소에서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오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아까는 조금 예민해서 그랬어. 화 풀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동생과 시누이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걸로 봐서는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상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일꾼이 사라지면 낭패를 보는 건 자신들이니 말이죠. 특히나 시동생은 끈질기게 오 씨의 화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형님이랑 의논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은 후에 시집 식구들의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하다못해 조카들까지 말이죠. 그러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질까봐 다들 안절부절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노고를 알아줬다면 오 씨도 어쩌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그렇게 스스로 종노릇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 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다음 달 제사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오 씨가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자 남편도 이내 화를 냈습니다. 왜 같은 말은 반복해야 해? 당신 그럴 거면 이혼해. 그 말에 오 씨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며? 나도 그러는 게 낫겠어. 고민했는데 역시나 이혼할래. 뭐? 당신 이혼이 장난이야? 오 씨가 세게 내가자 오히려 주춤 물러서는 남편. 남편은 위협으로 한 말이었지만 오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애원했다가 화냈다가 설득했다가 아주 바빴습니다. 이혼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제사에는 작은 동서가 준비하더니 못하겠다고 시동생이랑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이 다음부터는 자기도 안 오겠다지 뭐야. 당신은 그냥 참석만 해. 내가 준비할 테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서 이혼 도장이나 찍어. 당신이 제일 문제야. 평생 당신이 내 편인 적이 있었어? 이참에 정말로 갈라서자. 오 씨는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보상을 바라느니 그냥 갈라서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오 씨에게 고개 숙여 싹싹 빌었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죠. 결국 자신들도 못할 일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오 씨 혼자 떠안게했던 박 씨들에게 오 씨는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비는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말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남의 편이었지만 진정으로 남이 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딸에게 전해 듣고는 장례식에는 갔지만 잠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했으니 오 씨도 먹고 살 만큼의 노후 자금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일 없이 앞으로는 스스로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 씨도 더 이상 위하며 살고 싶지 않았죠. 나는 우리 딸이 먼 훗날에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해요. 종갓집 외며느리로 가서 제사 지내고 큰 집까지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고요. 수아한테 전해 듣기는 했는데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나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대신에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제사 7번 지내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인가요?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결혼 얘기는 우리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오늘 오빠랑 얘기했어. 나 회사랑 집 정리되는 대로 내려가기로 했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 못 해. 엄마 그렇게 지내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돌려줘. 3년만? 딱 3년만 기다렸다가 하라고 그래도 싫어? 내년 봄으로 날짜 잡기로 했어.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이여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 딸이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로 7번이나 되는 제사를 모두 혼자 지내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제사까지 챙겨야 하는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문제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에 외동딸을 시집 보낸다는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알겠지만 부모로서 차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을 반대했더니 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에 이 씨도 딸에 대한 마음이 다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겠다기에 이 씨가 먼저 사랑하는 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기로 했죠. 이 씨는 자식이 하나였습니다. 딸을 무척 권했던 이 씨와 남편은 딸 수아를 너무도 아꼈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니 딸은 밝고 심성이 고운 아이로 컸습니다. 내 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예쁘장한 얼굴에 공부도 잘해서 늘 인기도 많았습니다. 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누구나 이 씨의 자식 농사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 때문에 이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10년은 더 있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린 듯 했습니다. 3년 전 딸 수아가 아직 23일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밥 먹을 때조차 수시로 확인을 하길래 이 씨가 지나가는 투로 물었습니다. 수아, 너 남자친구 생겼어? 어떻게 알았어? 그 말에 다시 한번 딸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호기심이 생겼죠. 정말? 누구? 그러자 딸도 입이 근질거렸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아는 사람과 우연히 본 자리에서 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딸. 몇 살인데? 동갑? 그러자 딸이 조금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좀 많아. 정말? 얼마나? 30살. 딸의 대답에 이 씨는 입에 있던 음식을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뭐? 30살? 이 씨가 되묻자 딸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근데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살 차이가 이 씨로서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3, 4살 많은 것도 아니고 7살이라니.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듣기도 전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니? 에이, 30이 뭐가 많아. 너에 비하면 많은 거지. 꽃다운 나이인데 학교에서 또래 남자애랑 풋풋하게 연애할 때잖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20대를 보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0이어도 풋풋하게 연애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에 나이 차이게 뭐가 중요해? 그 말에 하려던 말을 그냥 삼켰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딸과 함께 집 앞에서 맥주를 한잔하다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씨가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저것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서 대단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당시 이 씨의 딸도 취업 준비 중이었기에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진 듯 했습니다. 그래? 어딘데?
그러자 딸이 그 회사가 경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뭐? 경상도라고? 그럼 그 친구 경상도에 살고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서울에 사는 딸과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오빠가 주말에 올라와.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아, 일 때문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해. 그런 우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다 그쪽에 계신 거야? 아버지는 오빠 대학생 때 돌아가셨대. 몇 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걱정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른 말이지만 결혼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근데 종갓집이라던데? 딸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듯 했지만 이 씨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딸은 그런 이 씨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말을 덧붙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큰 집이 아니지만 큰 집이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어서 딸의 남자친구가 종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것을 딸의 남자친구가 물려받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데가 있어? 그런가 봐. 나도 모르겠네. 딸이 맹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머릿속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언뜻 들어보아도 쉽지 않은 집안인 듯 했습니다. 종갓집이라면 제사를 지내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일 텐데 무척 걱정스러웠죠.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 씨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자 딸은 되려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누가 결혼한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말에 그런가 싶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엄마, 이상한 걱정 마.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딸은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을 하기엔 이른 나이이긴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요즘 다들 30 중반은 돼야 결혼하잖아. 나는 늦게 할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반대하면 안 해. 알지? 애교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괜히 더 얘기를 꺼내서 긁어부스럼 만들진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할 테니 언젠가는 헤어질 사이가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 후로는 딸과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이 씨도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잊으려고 해서 잊은 건 아니었고 큰일이 줄줄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이 씨의 친정아버지는 치매 초기였는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모셨습니다. 이 씨의 집에도 주기적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취업이 되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기에 그 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딸의 요청을 들어주었죠.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병수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사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는 가족들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회사 때문에 정신이 없기에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된 친정 어머니까지 챙기느라 몸이 하나인 게 한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는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의논한 끝에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죠. 자주 찾아뵙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점점 말라가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요양원에 모신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게. 다행히 이 씨의 언니가 홀로 된 어머니를 집에 모셨습니다. 80이 가까운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내가 언니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할게. 이 씨는 시간이 나면 반찬을 만들어다가 언니의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종종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함께 짐을 나눠지려고 했죠.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너무 부모님에게만 신경 쓰다 보니 어느 날 문득 바라본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도 까칠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 회사에 큰일이 생겼다고 설명하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야근이 잦다 했습니다. 수습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 괴로워 보이는 얼굴을 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이 씨가 요즘 힘들어하는 걸 알기에 남편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회사 일을 이 씨가 도울 수는 없어서 답답했죠.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씨는 점점 살이 빠졌습니다. 몸도 고생스럽지만 마음에도 짐이 있으니 없던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이 씨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마저 얼마 안 되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씨의 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걸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순식간에 친정 부모를 모두 잃은 이 씨. 친정 어머니의 장례까지 치르고 나자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지난 2년이 지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살은 빠져서 자꾸만 아팠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회사 문제는 해결되어 한시름 났지만 이제는 이 씨의 상태가 문제였죠. 우울증에도 걸린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과 그리고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내 생활을 되찾으니 점점 회복이 되었고 그제서야 주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에 좋아 보이네? 잠 잘 자? 그건 아닌데 그래도 훨씬 나아. 요즘 너희 아빠랑 축제 같은 거 찾아다니는데 재밌어. 모처럼 밝은 표정을 보이는 이 씨를 보고 딸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너는 별일 없지? 혼자 사니까 문단속 잘해. 꼭. 걱정 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며 찾아온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 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스레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근데 왜 그래? 할 말 있어? 누가 봐도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엄마 좀 만나보고 싶어 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헤어지지 않고 만난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는 와중에도 딸과는 늘 연락을 했고 자주 만났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소개해 줄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딸이 재차 물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면 안 돼? 이번 주말에 올라올 건데. 뭐?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길래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왜? 이 씨가 묻자 그제서야 딸이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싶어서. 그 말에 이 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딸에게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장기 연애라 많이 보지 못했을 텐데 어느 사이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나 싶었습니다. 가끔 친구랑 여행도 가고 하더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건가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청혼 받았거든. 25의 딸 입에서 나오기에는 이른 말이었습니다. 네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이 씨는 애써 평정을 가장한 채로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벌써 32이야. 남자친구는 이미 결혼을 해도 전혀 이상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일러.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2이 뭐가 빨라? 아, 무슨 결혼이야? 이 씨도 모르게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딸이 깨달았습니다. 만나기 싫어. 그래, 싫어. 이 씨도 터놓고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나온 이상 질질 끌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잖아. 근데 너 뭐라고 그랬어? 결혼 생각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그건 그때고.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 근데 지금은 다르지. 벌써 만난 지가 몇 년인데. 만난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너 종갓집 며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이나 아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의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장남인 건 둘째 치고서라도 종갓집 종손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아들 없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모셔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너 결혼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야겠지. 이직해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차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경남으로 가버린다는 딸.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을 그런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의 결혼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네 큰 집에서 집은 해주신대. 뭐? 큰 집?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아닌 큰 집에서 집을 해준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 종손 역할 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 종손 역할은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라고 하던데. 아니야? 제사도 안 지내본 딸이니 너무도 쉽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한테 제사 얘기도 해? 그냥 제사 7번 있다고. 그 말에 이 씨는 뒤로 넘어갈 뻔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집을 해준다는 말까지 나오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가 없었죠. 너 그러다가 그쪽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니면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를 7번만 하겠어? 답답해하는 이 씨를 보고는 딸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제사를 7번이나 하지. 한번 물어봐라. 그게 아니면 조카한테 집 해준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뭐든 받으면 책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어린 딸이 이 씨는 답답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애를 꼬셔서 결혼을 하겠다는 그 남자가 파렴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가 어디 있어? 한 번만 만나봐, 엄마. 너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겠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 나이가 25이야. 이건 안 돼. 요즘 세상에 25에 결혼하는 애가 어디 있어? 앞길 창창한 애가 시집가서 제사만 지내다가 죽을래? 왜 그렇게까지 말해? 엄마가 다시 생각해줘. 그러면서 부탁하는 딸을 보니 가슴에 돌을 얹은 듯 콱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딸을 얼른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끈질기게 이 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딸을 보니 이 씨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너 정말로 결혼하려는 거구나. 엄마, 허락해줘요.
그리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눈밑이 거뭇해지고 계속 멍하니 있으니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자다가 깨기 일쑤였습니다. 입맛도 없고 나은 줄 알았던 우울증이 도졌습니다. 왜 몇 년간 이 씨에게 이런 일만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요즘 종갓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옛날처럼 전통을 따르지 않고 적당히 하는 집안도 많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입으로 그랬습니다. 제사가 7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물음에 딸이 다녀간 일을 말했습니다. 딸은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이 씨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야? 수아는 별거 아니래. 그런데 남편은 이 씨보다도 더욱 펄쩍 뛰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 남의 집 식모로 보낼 일 있어.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자신이 이상한 엄마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곳으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은 남편도 하지 못한 것 같았죠. 1년에 한두 번이 뭐야? 그런 집에서 명절이라고 보내주겠어? 그 말을 들으니 아침에 먹은 밥 몇 숟갈이 명치에 턱하고 얹히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남편이 딸에게 연락해서 난리를 쳤는지 딸은 한동안 이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히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괴로운 심정과 슬픔이 점철된 메시지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한다는 내용을 보니 울컥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씨도 자세히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덮어놓고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고심한 끝에 딸에게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3년은 있다가 결혼해. 지금은 너무 일러. 그리고 3년 뒤에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거기서 받지 말고 보통 며느리들이 할 도리만 해. 그러자 딸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7번 다 너희가 지내야 하는 건지 말이야. 남자친구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해. 종갓집 며느리 역할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면 엄마는 반대라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씨는 크게 몇 발짝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씨는 딸에게서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집 큰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큰 집에도 딸이지만 자식이 둘인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조카에게 넘어간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황당하긴 했지만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결혼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집을 사주기엔 부담이 있겠지? 근데 오빠가 그러는데 대출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 기막힘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집에서는 집 살 돈의 일부를 보태주는 것이지 대출로 시작하는 신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은 때가 되면 남자친구가 물려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적어도 60대 중반에서 70대는 될 듯하니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너희도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게 오빠가 모아둔 돈이. 남자친구도 1년 전에 본인의 어머니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느라 모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 놓고는 무슨 결혼이야?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춰놔도 실은 판의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습니다. 잠을 못 자서 뻐근한 눈이 빠질 듯이 하렸죠. 좀 데리고 와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 씨는 그 남자의 상판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수아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들어오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는 남자를 보고는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이 씨도 남편도 남의 정수리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취미는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빼꼼히 고개를 든 남자가 자리에 불편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준비한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자 이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우리 딸이 어려서 솔직히 결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이 씨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갓집 며느리가 되는 거 달갑지 않고요. 신혼집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 굳이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수아 나이가 25이에요. 그거 물어보려고 보자고 했어요. 엄마, 직설적인 이 씨의 말에 딸이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우물우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고요. 큰아버지께서도 결혼을 서두르셨으면 해서. 결국엔 딸을 너무 사랑해서 얼른 부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먼 훗날에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으면 좋겠고 고생 안 했으면 해요. 종갓집 외며느리로 가서 제사 지내고 큰 집까지 챙기고 그렇게 사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고요. 아, 수아한테 전해 듣기는 했는데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나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대신에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듯 내뱉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이 씨의 마음은 더욱 굳혀졌습니다. 유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딸이 그 집에서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홀어머니의 여동생까지 짊어져야 할 짐이 무척 많은 결혼이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어차피 그 집 큰어머니도 반대한다면서요. 결혼 얘기는 우리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사실상 이만 가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뒤에 일어나더니 엉거주춤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자 딸이 화가 났는지 이 씨 부부에게 인사조차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씨가 잠시 서서 생각을 하다가 황급히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자 딸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죠. 솔직히 나도 자존심 상해. 무릎까지 꿇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 들을 줄 알았으면 안 왔어. 그러자 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을 아프게 하던지 딸과 남자는 이 씨가 붙잡을 틈도 없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 씨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절대 결혼은 안 돼. 강하게 반대하면 역효과가 난다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이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곱게만 키운 게 어쩌면 이 씨 부부의 실수 같았죠. 그러자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빠랑 얘기했어. 나 회사랑 이 집 정리되는 대로 내려가기로 했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 못해. 엄마 그렇게 지내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돌려줘. 부탁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을 잃기 싫으면 결혼을 허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3년. 딱 3년만 기다렸다가 하라고 그래도 싫어. 이 시로서는 절벽 끝에 서서 하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내 이 시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죠. 내년 봄으로 날짜 잡기로 했어. 부모 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딸. 딸이 그렇게 사는 걸 지켜보면 이 씨는 제명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못한다기에 이 씨는 그 손을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살아. 이 씨는 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딸과 통화하지 않을 작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격한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으려 하니 가슴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얼마 뒤에 딸이 찾아왔지만 비밀번호도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도 착잡하게 현관문을 바라보았지만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번 찾아왔던 딸은 그 뒤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멀리 떠나기 전에 들른 것인가 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기도 했는데 애써 딸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까지 저버릴 각오를 하고 간다는데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경상도로 갔는지 가서 살림을 합쳤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고 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의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남편이 옆에서 살뜰하게 도왔습니다. 쉬는 날에는 이 씨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자주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끔 딸이 떠올랐지만 어차피 바쁠 땐 1달, 2달도 못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좀 나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그저 외면하고 사는 것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잠도 전보다 잘 잤습니다. 행복을 자식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취미생활도 하나씩 늘리며 그렇게 노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서울이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딸.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이 씨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씨의 대답을 바란 것은 아닌 듯 딸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혼자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상도로 내려간 줄 알았던 딸은 내내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을 몽땅 뺐다가 남자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크게 싸우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듯 했습니다. 흐느끼며 말하는 딸은 자세히 일러주지는 않아도 그간 수모를 많이 당한 것 같았죠. 그 과정에서 딸과 남자친구도 알콩달콩 만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는 3개월 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친구에게 감사하단 소리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마음이 상한 것은 쉽게 회복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 연락이 온 이상 결국 받아주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 26밖에 안 된 창창한 딸.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도했습니다.
부모 버리고 가버리려고 하더니 돌아온 거니. 서운함을 담아 퉁명스레 얘기하자 딸은 연신 사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은 이 씨 부부가 사는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씨의 집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이 씨는 차라리 그게 안심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딸과 다시 함께 살게 된 뒤 한 달이 안 돼서 딸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핏 들어보니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는 취지의 말인 듯 했습니다. 딸이 거절의 말을 했지만 매달리는지 쉽게 끊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그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종노릇 시킬 생각 마세요. 제사를 지내려거든 종손인 그쪽이 직접 지내던가 말던가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과 연을 끊고 평생 살 생각까지 했는데 싱거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싱겁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의 심경은 매우 복잡했지만 그래도 그전처럼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는 것 같아서 이 씨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너 애 보는 게 힘들면 차라리 사람을 써. 너는 다시 일 나가고. 왜 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자꾸만 엄마한테 떠맡기는 거야? 떠맡기긴 누가 떠맡겨. 다시 일하기는 싫지? 낮에는 팽팽 놀고 오후에 애들 데리고 오면 알아서 봐주니까 말이야. 아주 살판 났지? 너처럼 애 키우면 10명도 키우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애 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 둘을 너만 키워봤니? 진짜 매정하네. 손주 보여주려고 찾아온 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아, 누가 찾아오래? 아니, 세상에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해? 나는 예외인가 보지. 오려거든 명절 때나 가끔 와. 네 오빠네처럼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손주까지 키우라는 게 말이 되니? 너 엄마가 몇 살인지는 알아? 기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애들도 좀 커서 그렇게 손 안 가잖아. 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돌아간 다음에도 늘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안 힘들겠어? 그러면 너도 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해봐.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겠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강신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이제 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와서는 쉬러 왔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 힘이 쭉 빠졌습니다. 딸이 오면 강 씨는 반대로 전혀 쉴 수 없기 때문이죠. 끼니 때가 되면 밥 챙겨줘야 되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할머니인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뒤에도 대청소를 해야 할 만큼 집은 엉망이 되어버리죠. 매번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온다고 할 때마다 집에 없는 척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강 씨가 고생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밥을 얻어먹고 놀다 가는 딸에게 이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딸은 매정하다고 화를 냈지만 강 씨도 나이가 드니 자식이나 손주보다도 본인의 몸부터 챙기고 싶었습니다. 딸이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딸까지 시집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부모 노릇은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쉬는 날에는 좋은 데도 가고 하자. 남편이 아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부부를 위해 시간을 쓰자고 남편과 얘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일이 바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때가 아니라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시집이 불편할 며느리를 배려해서 따로 부르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아들 며느리도 손주들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반면에 다들 그렇듯이 아들보다는 딸과 더 가까웠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줘? 무슨 일 있어? 둘째 좀 봐줘. 그래서 이런 부탁도 쉽게 꺼낼 수가 있는 것이었죠. 엄마가 봐주기만 하면 좀 일찍 복직하려고 해. 돌 될 때까지만 봐줬으면 좋겠어. 맞벌이 하는 딸내는 첫째는 시집에 도움을 받아서 키웠지만 둘째까지 부탁을 할 수는 없었는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그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돈 버느라 힘들다는데 부모로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조금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가서 돌봐주는 것과 매일 출퇴근해서 육아를 하는 것은 크게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둘 다 오늘 야근하는데 조금 더 있어줄 수 있지? 몇이나 되는데? 글쎄, 집에 가면 거의 9시 되지 않을까? 그래. 시호는 집에 왔지? 아까 어린이집 차 타고 와서 밥 먹였어. 알겠어. 갈 때 다시 전화할게. 강 씨는 딸과의 전화를 끊고 잠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좌절되니 맥이 빠졌습니다. 자꾸만 시계만 힐끔힐끔 보게 되었죠. 딸 부부가 출근하기 전 시간에 맞춰서 딸이 집에 도착한 뒤 낮 동안 둘째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어린이집에 갔던 큰 손자가 돌아오면 밥 차려주고 씻기고 둘을 돌보았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굴러갔습니다. 낮잠도 원체 자지 않는 작은 손자 때문에 강 씨는 틈틈이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딸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애기 보면서 시간 나면 반찬 같은 것 좀 해주고 가. 내 친구는 친정엄마가 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다더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시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쉬지도 말고 집안일 하라고. 강 씨가 기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무언가를 해주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 씨가 병이 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딸의 한마디에 힘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무기한 돌봐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돌쯤 되면 둘째도 어린이집에 갈 테고 그러면 더는 딸 집에 오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딸의 집을 오며 아이를 봐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며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김서방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 그게 좋은 거야? 글쎄,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지. 출장을 엄청 많이 가게 됐는데 대신에 급여는 훨씬 높아졌어. 정말? 잘 됐네. 그러면 김서방 출장 가면 나 혼자 애들 보고 일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당분간 쉬기로 했어. 정말? 응.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도 보고 뭐 그러기로 했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자식들 키우는 일도 중요하니 말이죠. 그런데 잘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이야? 집이지. 그럼 나 지금 엄마네 집에 갈게. 김서방 해외 출장 가서 다음 주에 와. 엄마 집에서 자고 오려고. 애들이랑? 응. 어린이집에서 일찍 데리고 바로 갈게. 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강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늦게까지 맡기질 못했는데 그래서 오후가 되면 딸이 데리고 와서 집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엄마, 나왔어. 딸은 통화를 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강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말이죠. 그런데 거대한 가방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 김서방 출장 가 있는 동안 여기 있으려고. 뭐? 며칠 안 돼. 3박 4일만 있다가 갈게.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가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들도 둘이 같이 보는 게 편하잖아. 문제는 편한 게 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청소를 마쳤던 집이 더러워지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먹을 거 없어? 냉장고를 열며 말하는 딸에게 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어? 출출한데 맛있는 것 좀 해줘. 이따 아빠 오시면 저녁 먹어야지. 그러자 딸이 냉장고에서 사과를 2개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깎아줘. 네가 깎아 먹어. 엄마가 해줘. 애들이랑 나눠 먹게.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강 씨가 과도를 들어야 했습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도 한참 빈둥거리는데 아이들이 보채도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죠. 엄마, 애들이 놀아달래. 빨래를 널고 있는 강 씨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도 중얼거렸죠. 얘들아, 할미한테 놀아달라 그래. 할미한테.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강 씨도 아이들이 반갑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끔 봐야 그런 것이지 딸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 문제였습니다.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난 한숨 좀 잘게. 그러더니 난장판 된 거실에서 벗어나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을 강 씨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딸이 오는 바람에 저녁에 먹을 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들의 방해로 빨래도 30분째 널고 있었죠. 그런데 내내 휴대폰만 보다가 낮잠까지 자러 가버리는 딸을 보니 참 팔자가 좋다 싶었습니다. 딸이 오는 것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왔고 강 씨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급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애들은 집에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아? 강 씨도 자식 둘을 키웠지만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보다 집이 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혼자서 씨름하고 있기 힘들어. 집 답답해. 그런데 강 씨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 오면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으니 말이죠. 딸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강 씨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게 더 힘들어. 아이들 어린이집까지 쉬어가면서 강 씨의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이들을 돌봐야 할 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태평하게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서 쉬어야 하니까 일찍 들어와. 애들은 그냥 재우면 되잖아. 자꾸 깨잖아. 최대한 빨리 올게. 그리고 딸이 귀가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며칠씩 머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이럴 때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딸에게 잔소리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출장을 가지 않는 날이라고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만 자고 가지 않을 뿐이지 일주일 중 절반 정도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더라도 강 씨가 어딜 가면 꼭 쫓아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 뭐 좀 사러 가려고 나왔어. 뭐? 이불 좀 사게. 인터넷으로 사지. 그냥 기분 전환 겸 가서 사려고. 그래? 그럼 나도 갈래. 천천히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닐 테니 말이죠. 애들이랑 같이? 그렇지. 김서방은 집에 없어? 주말인데. 오늘 약속 있다고 일찍 나갔어. 강 씨는 딸에게 들리지 않게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둘러 거절을 하려고 했죠. 너도 애들 챙겨서 오려면 힘들 텐데 뭐 하러 나와? 아니야. 갈게. 엄마 이불 고르는 것도 도와주지 뭐. 힘드니까 집에서 쉬라니까 그러네. 이불도 사고 장도 봐야 돼서 한참 걸릴지도 몰라. 애들이 보챌 텐데. 괜찮다니까? 지금 챙겨서 나갈게. 어디로 가면 돼? 혹시라도 딸이 서운할까봐 돌려 말했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딸과의 만남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에서 딸을 만났을 때는 거절하지 못한 걸 또 후회해야 했습니다. 엄마 잠깐. 애 좀 보고 있어봐. 나 뭐 좀 살 거 있어서. 가뜩이나 사람도 많은데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큰애는 아무데나 뛰어다녔고 둘째는 유모차에서 내리려고 울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를 달래놓으면 하나가 말썽이었고 이불이고 뭐고 도저히 쇼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무얼 산다고 자꾸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난 살 거 다 샀어. 근데 엄마 뭐 산다고 그랬지? 아니야. 얼른 가자. 힘들다. 뭐 사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야. 다음에 살래. 애들 단속하랴 딸 쫓아다니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만 귀가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김서방 언제 온대? 집에 가야지.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강 씨가 이만 헤어지려는데 딸이 붙잡았습니다. 나도 엄마 집으로 가서 저녁 먹고 갈래? 뭐? 김서방은? 저녁 먹고 온다고 아까 문자 왔어. 잘 됐지? 너무나도 해맑게 묻는 통에 이만 여기서 혼자 돌아가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건너뛰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강 씨는 거실에 쏟아진 쌀을 보고는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20kg짜리 쌀 포대가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녀 사방팔방 쌀 천지였습니다. 밥을 하려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쌀통에 쏟아부으려고 활짝 열어놨던 포대를 어떻게 보고 일을 저지른지 몰랐습니다. 딸은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고 아이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걸 전부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한참이 걸려서 밥대도 놓쳤고 걸어 다닐 때마다 어디선가 쌀알이 밟혔습니다. 남편도 자꾸만 발을 들어 올려 쌀을 떼고 다녔습니다. 강 씨는 돌려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딸이 서운할까봐 걱정하며 참으면 참을수록 힘들어지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딸이 온다고 하면 차라리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60세가 넘어서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일을 시키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주말에 사위까지 데리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찬 가지수도 바뀌었고 그날은 명절이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밥도 삼시세끼 챙겨 먹기 힘들어 대충 때우고 마는데 남 챙길 체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안 보고 싶냐 한다면 당연히 보고 싶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몸이 힘든 것이 더 컸죠.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애들 안 보고 싶어? 선우 머리 잘랐는데 오늘 데리고 갈까? 아, 요즘 좀 바쁘네. 사진으로 보내줘. 영상이랑. 그러자 딸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해? 요즘 집에 잘 없으니까 그렇지. 난 왠지 엄마가 피하는 것 같은데. 매번 방문을 거절하니 딸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강 씨는 오히려 딸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는 생각하지 않고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발을 들게 하니 말이죠. 혼자 애들을 보려면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60 넘은 강 씨는 더욱 힘들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집에서 봐. 자꾸만 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딸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보라며 자신의 말이 맞다면서 서운하네 어쩌네 한참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서로 섭섭한 일밖에 안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너 힘들면 가끔씩 봐주는 건 하겠는데 너도 애들 본다고 일 쉬고 있는 거니까 집에서 잘 봐봐. 어느 날 지쳐서 딸에게 은근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집에서는 아이를 안 봐주냐며 말이죠. 첫째 때는 도움을 줬던지라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는 며느리를 도와줄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한 듯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뒤부터 딸은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토라진 듯 했습니다. 그거 좀 애들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남편도 자초지종을 들었는지 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한 발짝 물러나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알 턱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일주일 뒤에 강 씨의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강 씨도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복잡한 마음과는 반대로 몸은 무척 편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딸이 삐진 것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딸은 스스로 마음을 풀고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날 외출했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건너뛰고 오전부터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긴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니 푹 쉬고 회복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비밀번호를 치고 무작정 쳐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이 안 온 지 3주 정도가 됐었는데 어제도 왔었던 것처럼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서운했던 마음보다도 혼자서 하는 육아가 힘든 게 더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아파? 그래서 강 씨가 설명을 하자 딸은 혀를 차더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미 아프니까 괴롭히지 마. 그런다고 아이들이 얌전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하더니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안 좋았는지 투덜댔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먼저 온 거야. 알지? 그러고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는 소파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고 강 씨는 누워서도 머리를 짚어야 했습니다. 허리 아파서 애들 못 본다니까. 애들 볼 필요 없어. 밥도 먹고 왔으니까. 그냥 엄마는 쉬어. 너무나도 태평하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 얼마나 제 엄마 걱정을 안 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강 씨는 딸의 말처럼 푹 쉬기로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이 들락날락 거려도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 한참 뒤에 딸이 기웃거렸습니다. 엄마, 자? 강 씨가 대꾸하지 않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애들은 딸을 자꾸만 보챘습니다. 선우야, 엄마한테 오지 말고 할미한테 놀아달라 그러라니까.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걸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자는 줄 알면서도 할미를 깨워보라고 속삭이는 딸이 참 미웠죠. 그러자 아이들이 침대 위로 올라오며 강 씨를 깔아뭉갰습니다. 큰 손자가 허리를 밟는 통에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할 거면 가. 얼른 거실로 나가려던 딸의 뒤통수에다 대고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찔끔하는 표정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아, 왜? 애들이 할머니랑 놀고 싶다는데? 허리 아프단 말 못 들었어? 그냥 앉아서 애들 노는 것만 봐, 그럼. 그렇게 쉬운 거면 네가 해. 강 씨가 차갑게 말하자 그제서야 딸도 인상을 구겼습니다. 너 애 보는 게 힘들면 차라리 사람을 써. 너는 다시 일 나가고. 왜 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자꾸만 엄마한테 떠맡기는 거야? 떠맡기긴 누가 떠맡겨. 다시 일하기는 싫지? 낮에는 팽팽 놀고 오후에 애들 데리고 오면 알아서 봐주니까 말이야. 아주 살판 났지? 너처럼 애 키우면 10명도 키우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애 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 둘을 너만 키워봤니? 아니, 아들 둘 말이야. 네 새언니는 맞벌이 하면서도 애들 혼자 키운다. 그 소리에 딸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양가에 맡기지 않고 사람도 적당히 써가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건 새언니가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이유가 어쨌건 간에 말이야. 왜 남한테 네 애들을 떠넘겨? 남이라니. 엄마가 남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딸의 머리통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진짜 매정하네. 내가 저번에 엄마가 그런 것도 참았는데 먼저 찾아온 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아, 누가 찾아오래? 그러자 딸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친정엄마가 딸이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해? 아니야. 나는 예외인가 보지. 오려거든 명절 때나 가끔 와. 네 오빠네처럼.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보면 마냥 반가우니 말이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손주까지 키우라는 게 말이 되니? 너 엄마가 몇 살인지는 알아. 기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애들도 좀 커서 그렇게 손 안 가잖아. 네가 혼자 집에서 볼 때는 힘들고 나는 안 힘들고.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합주기가 되었습니다. 너 와서 아무 때나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애들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돌아간 다음에도 늘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안 힘들겠어? 그러면 너도 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해봐.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겠다. 60 넘어서 이제야 자식들 뒤치다거리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사나 싶었는데 어린 손주들을 보니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애들이 크려면 한참 남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70, 80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런 강씨 보고 딸은 정이 없다며 비난했죠.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식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어 해. 외로우니까 더 오라고 한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외로운 거? 몸 힘든 것보다 외로운 게 낫겠다. 나이 들면 혼자 움직이는 것도 거친 숨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못해서 쩔쩔매는 육아를 한다는 건 명을 재촉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도 못하겠는 걸 엄마한테 시키지 마. 마치 자식이 찾아와 주면 부모는 황송해해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귀찮고 힘든 건 딸이나 강씨나 똑같았습니다. 꼭 젊은 사람들만 편한 게 좋은 줄 알아? 부모들도 편한 게 좋아. 그러면 엄마 내가 나중에 늙어서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도 좋아? 명절에도 오기 싫다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딸이 씩씩거렸습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하지? 후회라면 오히려 진작에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납득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겪어보지 않으니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네. 나 같으면 딸이랑 손자 보면 좋을 것 같아. 너도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꼭 네 손주들 봐줘라. 얼른 나가봐. 진짜로 가라고? 그럼 진짜로 가지, 가짜로 가. 그리고 다음 명절 때 보자. 나 이러면 다시는 화 안 풀어. 이제는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딸은 또다시 화를 내며 짐을 챙겼습니다. 강 씨는 그 옆에서 애들 물건을 같이 챙겨줬습니다. 진짜 갈 거야. 그래. 진짜로 가. 강 씨가 딸을 적극적으로 배웅했습니다. 그러자 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은 이미 아이들이 어지럽힌 상태였지만 이것만 치우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연을 끊을 딸이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또다시 무작정 찾아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약속도 없이 찾아오는 딸을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뒤에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까지 2달 남았어. 그때까진 엄마도 엄마 생활하면서 쉴 거야. 아, 애들 보면서 엄마 생활하면 되잖아. 너도 애들 보면서 너 할 거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매정하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만 키워주다가 늙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나 손주들과 1년에 좀 덜 봐도 죽지 않으니 상관없다 싶었습니다. 강 씨는 그 뒤로 딸이 아무리 연락해도 스스로의 스케줄이 우선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도 한 번씩 얼굴을 보긴 했지만 밖에서 간단히 밥만 먹고 헤어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딸이 연락해 오는 게 힘들지 않았죠.